뭐 혹시 잘 안 보이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지능정보융합학과의 전동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그 연사분으로 모신 분이 그 키스트의 박정길 박사님이신데 지금 접속해 계신 것 같네요. 잘 들리시죠, 박사님?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연사분 소개는 제가 이따 강의 마치고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이준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좀 뉴로모픽 컴퓨팅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분야가 사실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파인을 좀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정의도 다르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그 뉴로피 컴퓨팅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딥러닝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뭐 한 1시간 정도 앞에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박종길 박사님께서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시간 정도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로피 컴퓨팅 전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제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이미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가지고, 중복된 내용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미리 양해를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넘어가나? 오케이. 네, 그 전에 이제 저희 연구실부터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지능정보융합학과는 대부분 다 18동에 계시긴 하지만 서로 뭐 이렇게, 같이 교류할 일도 많지 않고 해서 그 간략히나마 좀 먼저 항상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칩을 만드는 연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사용하시는 뭐 노트북 컴퓨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IC를 실제로 설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럼 뭐에 대한 IC를 설계를 할 거냐? 뭐 크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딥러닝이나 아니면 뉴럴네트워크 컴퓨팅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시그널 프로세싱에 쓸 수 있는 프로세서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하게 좀 더 회로 레벨로 내려가서 뭐 애널로그나 믹스드 시그널 서킷 회로들을 이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양한 층의 좀 연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회로 설계처럼 아주 로우 레벨 연구도 필요하고 하드웨어 아키텍처 연구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뉴런픽 컴퓨팅이나 아니면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 연구도 필요해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이런 쪽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뒤에서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설계랑 제작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뉴런픽 컴퓨팅을 접근하는 방향 자체도 이제 그쪽에 좀 오리엔티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뉴런픽 컴퓨팅이 뭐냐를 이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사실 정의가 되게 다양해요, 사람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연산하는 방식 또는 이제 동작하는 방식을 잘 모사를 해서 이걸 어떻게든 기계로 잘 만들어서 사람이 하는 행위를 좀 모사해 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걸 잘 하려면 사람의 뇌가 어떻게 동작하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종류도 하나가 아닌데 그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뭐랄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가 이제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에 11승계 뭐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세포들을 서로 이어주는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게 한 10에 14승계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재미있는 게, 저같이 하드웨어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면서 또 효율성이 높은 재미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많은 수의 어떤, 뭐 컴퓨팅 엘레먼트가 동시에 동작을 하면서도 소모하는 전력을 대충 따져보면은, 논문을 살펴보니까 한 20W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하이 퍼포먼스 GPU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와트 이상 쉽게 이게 소모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엘레먼트 개수는 많은데, 소모한 전력이 훨씬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효율적인 컴퓨팅 시스템을 우리 그 뇌가 이미 구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뇌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느냐? 뭐 아주 복잡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뉴런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스파이크라는 그 전기 신호, 그러니까 뭐 일렉트릭 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제 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 여기가 이제 뉴런이고 뉴런이 다른 뉴런으로 이런 시냅스를 통 여기가 시냅스 부분인데요.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게 이런 이제 스파이크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의 뇌에 대한 이해는 사실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뇌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지금 뭐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스케일로 가능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대부분 이제 실험실 레벨로 이제 보는 수준이고요. 정말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뉴런 사이에 스파이크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사람들이 잘 관측을 해보니까 이 스파이크의 그 쉐입, 그러니까 모양이나 아니면 어떤 진폭 같은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CPU나 어떤 뭐 GPU와 다르게 그 주고받는 신호의 그 일렉트릭 그 스파이크 자체에 아주 대단한 정보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실제 이제 주고받는 정보 자체가 어떻게 인코딩이 되어 있냐면 이 스파이크가 초당 몇 번 나갔냐 또는 어떤 시간대에 나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레이트 코딩이나 뭐 템포 코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그 뉴런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뉴런의 모델 자체는 사실 정립된 지 꽤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이미 한 100년도 전에 이 뭐 루이스 라피크라는 분이 뭐 리키 인티그레이ted 파이어 모델,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쓰이는 모델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제 어떤 뉴런이 스파이크를 받으면은 내부의 포텐셜이 점점 올라가고 그러다가 그 포텐셜이 어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즉 어떤 트레셔 볼테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얘가 본인도 스파이크를 내보내고 리셋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이제 방식을 우리가 Integrated and Fire IF 모델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리키지가 있을 경우에는 LIF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로 만들기도 상대적으로 되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정확도가 꽤 높아서 지금도 뉴로머픽 컴퓨팅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이런 뭐 허즈킨 헉슬리 모델처럼 조금 더 복잡한 모델들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런피 컴퓨팅이 되게 어떻게 보면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특히나 우리 학과 내에서는 딥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딥러닝과 그 연원을 따져 보면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지 이미 10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야, 그럼 우리가 사람의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그러면 이제 뭐 진공관, 그 당시에 이제 진공관이죠.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 같은 걸로 이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공신경망 알고리즘들이 나오게 됐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딥뉴럴 네트워크도 거기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조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뉴런피 컴퓨팅에서 쓰는 그 뉴럴 네트워크나 DNN에서 쓰는,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쓰는 뉴럴 네트워크나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딥러닝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핵심 알고리즘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딥뉴럴 네트워크가 뭐냐면 사람의 뇌와 비슷한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게 딥하다. 즉 레이어 수가 특히나 이제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좀 그 깊이가 깊은 거를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그럼 실제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페이셜 레코니션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초창기 레이어에서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되게 프리모티브한 피처들을 뽑다가 점점 진행을 하면 할수록 뒤쪽 레이어에서는 조금 더 고등한 피처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기 이전에 옛날에 컴퓨터 비전 하시던 분들이 하던 방식인데 뭐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성능이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딥러닝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딥러닝 얘기를 하려고 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거 그리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이렇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서 강연하실 이제 박종일 박사님께서는 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아마 접근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뉴런피 컴퓨팅을 이제 아주 예전부터 연구하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몇 년 전부터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뉴런피 컴퓨팅이 이제 사람의 뇌를 모사하는 것 자체도 재미있지만
이거를 좀 잘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우리 스마트폰 같은 데 내에도 실제로 집적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인베디드 플랫폼에서 쓰려면 크게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델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가속할 만한 어떤 NPU 뭐 또는 이제 뭐 애플에서는 뉴럴 엔진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조그만 인베디드 디바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인공신경망 가속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딥러닝을 쓰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중앙에 있는 서버로 보내서 그걸 거기서 처리하고 다시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구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창기 모델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다 좋은데 이제 뭔가를 할 때마다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턴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력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는 모델이 이제 딥러닝가 쓰는 모델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학습 자체는 데이터 센터에서 여전히 수행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학습이 끝난 모델을 이제 엣지 디바이스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인퍼런스 자체는 이제 언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여전히 트레이닝은 좀 하기가 어려운 게 딥러닝에서 쓰는 그런 모델들이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백프롭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이 되게 헤비하기 때문에 보통 구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까지는 아니겠지만 트레이닝의 일부 기능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엣지 디바이스로 이제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이제 개인화, 사람마다 사용하는 패턴도 다르고 필요한 기능도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약간 어떤 그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빗한 데이터가 서버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뭐 뉴럴 컴퓨팅도 하지만 딥러닝 연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퍼런스만 보자면 사실 이 뉴럴 컴퓨팅보다는 딥러닝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학습이 끝난 그런 딥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그 이상 최적화나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 컴프레션 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또는 퀀타이즈 하기도 용이하고요. 즉 이미 학습이 끝난 상태의 모델을 갖고 와서 이거를 조금 더 우겨 넣어서 이런 엣지 디바이스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아주 작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뭐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보면 되게 놀라울 정도로 가능해요. 그래서 좋은 예가 뭐냐면 이제 저처럼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몇 비트로 구동할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하드웨어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전력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거를 퀀타이즈를 아주 딥하게 해서 심지어 바이너라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의 웨이트나 아니면 액티베이션까지도 바이너라이즈, 즉 원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됐고요. 물론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뭐 이미지넷 기준으로도 몇 퍼센트 이내로 들어오는 그런 좋은 네트워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퍼런스는 사실 그 딥러닝 쪽에서도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효율적으로 구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삼성의 NPU도 그래서 아마 8빗 인티저 연산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그 플로팅 포인트를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인퍼런스 쪽에서는 인티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레이닝으로 그 약간 그 포커스를 옮겨서 보면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백프로퍼게이션과 뭐 그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로 뭐 SGD나 뭐 그런 것들을 쓰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피드 포워드나 피드 백워드 연산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구현만 놓고 보자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그 트레이닝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퍼런스랑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 학습할 때 필요한 연산량을 따져보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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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트레이닝에 필요한 시간 자체가 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쪽에서는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인퍼런스 쪽에서는 사실은 퍼포먼스가 뭐 서버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높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레이닝이 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뭔가 연산 오류에 아주 취약하다고 해야 될까? 아주 뭐랄까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 퀀타이제이션을 당연히 적용하고 싶은데, 문제는 퀀타이즈를 조금만 적용해도 그 저기 퍼포먼스가 쭉쭉 떨어지는 걸 아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옛날 연구긴 하지만 이게 아마 사이버텐인가 엠니스트인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쉬운 데이터셋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풀 프리시전으로 했을 때 대비 한 14빗, 10빗, 한 8빗 컴퓨테이션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성능이 이제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퀀타이즈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트레이닝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인퍼런스 대비 하드웨어가 되게 벌키해지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왜 이렇게 퀀타이즈 하기가 어렵냐? 기본적으로는 그 그레디언트랑 그 웨이트들이 얼마나 높은 프리시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가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성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퍼런스 대비 이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각각의 값들이 갖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게 커요. 뭐 10의 뭐 10승 뭐 이렇게 이상 가기도 합니다. 10의 10승인가? 2의 10승인가? 하여튼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2의 몇십 승 이상으로 굉장히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큽니다. 또 하나는 이건 약간 뭐 약간 하드웨어를 알아야 뭐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큐뮬레이션 과정에서도 프리시전이 되게 좀 높이 필요하다는 게 또 익히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드웨어를 인퍼런스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대비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게 너무 일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여러 기업들이 좀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뉴립스의 인텔이 몇 년 전에 뭐 플렉스 포인트라는 걸 제안을 해서 8비트 트레이닝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IBM도 그 다음에 그 8비트 플로팅 포인트 트레이닝을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후속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ISC에 낸 그 연구인데, 비슷하게 이제 뭐 그 8bit 플로팅 포인트 포맷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shared exponent bias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쉐어를 해서 이걸 좀 더 표현을 잘해보자. 뭐 이제 이런 연구인데, 뭐 여기서 제가 그 뉴런픽 컴퓨팅과는 좀 무관하니까 간략히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뭐 그렇고요. 해보니까 그래도 한 레지네스 18 정도면 트레이닝이 풀프리스랑 비슷하게 나와서 기존의 연구랑 연구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냈던 그런 연구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딥러닝에서 쓰던 방법으로는 되게 인피션트하게 트레이닝하기가 아주 어렵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기도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한 방법이 다른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다시 이 논의를 되돌려서 그 사람의 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뇌가 또 제 뇌가 이미 그걸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뉴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원빗입니다. 스파이크를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러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러닝을 어떻게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비트 데이터만으로도 아주 릴라이블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뉴런픽 컴퓨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런픽 컴퓨팅의 중요한 어떤 효용성 또는 중요한 뭐랄까 그 어드밴티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뉴런픽 컴퓨팅을 잘 발전시킬 수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실제로 엣지 디바이스나 아니면 심지어 서버에도 적용을 해서 딥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에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뭐 이론은 그러니까 항상 그 이상은 뭐 높은데 그게 해보면은 쉽지 않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뉴런픽 컴퓨팅에서 쓰는 딥뉴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의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자, 그 사람의 뇌처럼 각각의 뉴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즉 액티베이션들을 다 원빗 데이터로 표현하는 또는 스파이크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SNN,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실제로 사람의 뇌를 뜯어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나 컨볼루셔널 레이어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일부 존재를 한다고 해요. 뭐 아주 정확히 1대1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사람의 뇌는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게 이 러닝 룰이 뭔지를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몇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성능이 높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사실 좀 자잘한 문제예요. 임플레멘테이션 관점에서의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사람의 뇌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어떻게 러닝을 하는지에 대한 그 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그 문제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우리가 잘 풀었을 때의 결과물은 사실 이미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쪽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쓰는 대부분의 어떤 그 컴퓨테이션 서킷들이 이런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그 연산을 그 담당하고 있는 어떤 회로가 있고요. 그 회로가 어떤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와서 연산을 하고 그 값을 다시 저장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때의 문제는 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그 어떤 시간들이 CPU가 연산에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오히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CPU 잘 설계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대용량 데이터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전력도 소모가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일부 부분이 어떤 기억을 담당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스파이크가 이 뉴런을 타고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실시간으로 연산이 그 자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즉, 인플레이스 컴퓨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 것과 컴퓨테이션이 있는 것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커다란 오버헤드들을 우리가 싹 날려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실용화를 할 수 있다면 상용화를 할 수 있다면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냥 백프롭 쓰면 안 돼요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딥 뉴럴 네트워크고 다만 스파이크로 표현이 돼 있을 뿐인데 왜 안 되냐? 일단 뭐 이게 학습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의 뇌의 구조랑 안 맞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의 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문제점을 써놨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의 뇌는 이렇게 뉴런이 있고 그 다음 뉴런을 이렇게 스파이크를 보낼 때 이게 기본적으로는 단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월드 방향으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단방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백프롭을 하려면 데이터 한 번은 포워드 패스를 지난 다음에 백월드 패스를 다시 똑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이제 뉴런피 컴퓨팅 쪽에서는 웨이트 트랜스퍼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그 포워드 방향과 백워드 방향의 연산이 다른 종류의 연산이 필요한데 사람의 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에러 그레디언트 같은 것도 어딘가 저장을 해둬야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체가 포워드 방향과 백워드 방향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랑 백워드 패스 사이에서 계속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뇌가 어떤 클락 시그널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문제고, 그리고 그걸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우리가 쓰는 맥프라만큼 좋은 성능이 나올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좀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STD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기법이 있고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이 두 개가 있고 한 뉴런이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스파이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뉴런을 우리가 프리시냅틱 뉴런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이 뒤쪽 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앞쪽에서 스파이크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얘도 스파이크를 내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들어온 스파이크가 나간 스파이크를 야기했다. 또는 이 두 개 스파이크 사이의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두 뉴런 사이의 스냅스의 스냅틱 웨이트 값을 키워줍니다. 반대로 뒤쪽 뉴런이 스파이크를 내보내자마자 앞쪽에서 스파이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시냅틱 웨이트를 반대로 좀 떨어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을 적용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걸 뭐 엠니스트나 사이파텐 같은 데 적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인용된 논문 중에 하나가 한 5년쯤 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 보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엠니스트 기준으로 한 95% 정도 되고, 뭐 그런데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스케일러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즉 뉴런 개수를 늘린다거나 또는 이 레이어의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처럼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리미테이션이 확실히 있고 이걸 심지어 사이파텐이나 아니면 이미지넷 같은 데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능이 충분히 안 나온다는 그런 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걸 약간 다른 방향으로 풀려는 시도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림으로 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먼저 포워드 패스가 가야 되고 이 뒤쪽에서 우리가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때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에서 지나간 네트워크랑 백워드 패스에서 지나간 네트워크가 동일해야 된다. 즉, 이 웨이트 매트릭스가 동일해야 된다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얘를 정상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뇌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앞으로는 갈 수 있는데 뒤로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별도의 네트워크로 따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그 별도의 네트워크가 원래 지나갔던 네트워크랑 같은 시냅틱 웨이트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웨이트 트랜스퍼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같은 웨이트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니까 백프로포게이션이 뉴런픽 컴퓨팅에 적용이 안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진전이 있었어요. 되게 큰 진전이 2010년에 이제 네이처컴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 개의 매트릭스가 굳이 일치하지 않아도 학습이 되더라라는 걸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즉, 이 두 개의 매트릭스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정 조건을 만족을 시켜서 이 웨이트의 업데이트 방향이 맞는 방향으로만 가면은 궁극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학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봤더니 재미있게도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그러니까 아예 완전 인디펜던트한 매트릭스로 출발을 했다가 학습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두 개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올소곤을 하다가 점점 가까워져서 물론 아예 일치하게까지는 안 가지만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나왔고 이 이후로도 후속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실제 그 바이올로지컬 뉴런의 구조에 맞도록 조금 더 바꾼 약간 모디피케이션 한 그런 그 알고리즘이 있었고 그래서 이 논문 이름이 아마 Difference Target Propagation Using Segregated Dendrite 그러니까 그 덴드라이트라는 게 그 뉴런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덴드라이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뉴런 세포가 또 있어요. 그럼 그걸 활용을 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의 뉴런픽 컴퓨팅 알고리즘을 구현을 할 수 있다더라라는 그런 논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자세한 디테일까지는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뉴런픽 컴퓨팅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약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특히나 어떤 문제가 가장 사람들이 풀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뉴런픽 컴퓨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방향을 보자면 좀 크게 보자면 두 개 정도로 쪼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과 가깝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또는 지금까지 밝혀진 뉴런과 스냅스와 그다음에 뇌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모사하려는 그걸 그대로 하드웨어로 모사하려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뉴런픽 컴퓨팅을 적절히 잘 이게 뭐 짬뽕이라고 해야 될까? 잘 섞어서 적절히 그냥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두 개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후자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이제 실제로 어떤 조금 더 학술적인 연구라고 본다면 후자는 조금 더 실용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 다 매우 어렵지만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어려움이 더 있는 게 후자 쪽 연구를 하려면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내가 이게 딥러닝보다 좋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사실 실용성이 없잖아요. 굳이 얘를 써서 낮은 정확도를
내는 시스템을 쓸 거면 그럴 바에야 에너지 조금 더 쓰고 또 전력 조금 더 소모를 해서 딥러닝을 쓰고 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요 앞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대신 이제 최근에는 요 후자나 또는 그 두 개가 약간 걸쳐져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4년에 사이언스의 IBM에서 트루노스라는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전에도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제 압도적으로 큰 규모로 어떤 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칩을 만들어 보신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칩 하나 찍으려면 몇백억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스케일로 칩을 찍었고요. 그 안에 어떤 뉴로시내틱 코어라는 게 한 4096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칩 하나가 대략 한 100만 개 정도의 스파이킹 뉴런과 2억 개 이상의 시냅스를 구현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라지 스케일 그런 IC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뭐 내부의 자세한 디테일은 제가 뭐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얘가 뭐 몇백만 개의 뉴런, 몇억 개의 뭐 시냅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람의 뇌의 규모에 따져보자면 비교를 해보자면 아직 한참 모자라죠. 그러니까 실제로 뇌만큼의 그런 어떤 커패시티를 가지려면 이런 칩이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얘가 이제 멀티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뭐 다른 칩과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 칩의 경우에는 사실은 온라인 트레이닝이 안 됩니다. 즉 학습 자체는 이제 PC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먼저 구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이 완료된 모델만 이 칩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냥 인퍼런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쉽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도 후속 연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재작년쯤에 갑자기 약간 뜬금없지만 인텔이 우리의 약간 그 뭐랄까 다음 먹거리는 뉴런픽 컴퓨팅이야라고 굉장히 뜬금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되게 시리어스하게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인텔에서도 로이라는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기 IBM의 트루노스랑 비슷하게 아주 큰 칩을 만들었고 또 그 안에 비슷한 수의 뉴런과 스냅스를 만들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어요.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 이 칩은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칩 트레이닝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아니 그 뉴런픽 컴퓨팅 알고리즘이 사실 아직까지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학습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무슨 알고리즘을 여기다 넣었겠냐라는 그 질문을 충분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칩 하나 찍는데 그냥 그 패브리케이션 비용만 몇백억이에요. 근데 나중에 새로운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면 칩을 새로 찍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나 저도 좀 궁금해서 봤더니 인텔답게 그 내부에 이제 트레이닝하는 부분을 인스트럭션 베이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이상한 알고리즘이 아니고서는 현재의 틀 안에서 인스트럭션 기반으로 똑같이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학교나 연구소 같은 데서 실제로 여기 액세스를 해가지고 또는 그 보드를 받아서 이 뉴로픽 컴퓨팅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고요. 뭐 이 정도로 이제 대충 하드웨어 설명은 제가 드린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연구했던 이제 이그샘플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좀 방향을 다르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의 뇌를 그대로 모사하려면 되게 큰 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 관심 분야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뉴런픽 컴퓨팅의 장점만 어떻게 좀 살려가지고 그 딥러닝과 잘 섞어서 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로 만든 칩이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칩에 비하면 훨씬 작아요. 뭐 저희가 뭐 몇백억씩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칩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인퍼런스 할 때 에너지도 훨씬 적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할 때도 에너지가 훨씬 적게 필요한 이제 그런 칩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디테일을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런픽 컴퓨팅과 딥러닝의 장점을 좀 잘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뉴런픽 컴퓨팅에서 쓰는 그 뉴런 모델이 되게 복잡한데 그 복잡한 모델을 하드웨어로 만들면은 되게 오버헤드가 크겠죠. 전력도 많이 소모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쓰는 포인트 뉴런을 갖고 왔고요.
러닝 룰 자체도 기존의 뉴로모픽 컴퓨팅을 많이 간소화를 시켜서 오히려 이제 맥프랍에 더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좀 모디피케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당연히 이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하나 처리하는데 필요한 클락 사이클이 뭐 몇십 배 줄어들고 필요한 메모리 사이즈도 줄어들고 또 필요한 오퍼레이션의 개수도 줄어들고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임프루먼트가 있었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굳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뇌랑 100%그 동일하게 처리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오히려 이게 원래 알고리즘이고요. 이 회색으로 된 게 맥프랍을 썼을 때 정확도입니다. 엠니스트 기준인데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그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닝을 시켜보니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귤러라이즈가 잘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해보니까 성능도 좋고 그리고 오히려 필요한 전력도 적게 필요하고 칩도 작아지고 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칩을 작게 만들다 보니까 아주 큰 네트워크는 만들 수 없어서 아주 심플한 형태의 3 레이어 저기 뉴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MLP를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고요. 실제로 뭐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칩이고 그 FPGA를 통해서 이렇게 쭉 그 PC랑 통신을 해요. 그럼 이 PC 쪽에서는 파이토치를 써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뿌려줍니다. 그럼 저희 칩이 그걸 열심히 연산을 해서 학습 결과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실시간으로 학습이 쭉 진행되는 그 그림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폭당 한 1초 정도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빠릅니다. 잘 되고요.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뭐냐면, 그 한 번 인퍼런스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찍은 거고요. 로그 스케일로. 요거는 학습을 했을 때의 그 액큐러스입니다. 엠니스트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SNN들은, 기존에 나왔던 뉴런픽 컴퓨팅 솔루션들은, 요게 지금 트로노스예요. 보면은 당연히 에너지는 훨씬 적게 필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러면은 실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만든 칩의 경우에는 정확도도 기존의 딥뉴럴 네트워크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사실 훨씬 적게 필요합니다.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서 차이가 얼마 안 나 보이지만 한 3, 4배 이상 적게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엠리스트 정도의 아주 복잡하지 않은 그런 그 아주 크지 않고 아주 어렵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기존의 딥러닝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논문들이 이제 기존의 백프랍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기존의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써서 학습한 칩인데요. 학습할 때 오버헤드도 훨씬 더 낮은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그 와중에 뭐 GPU랑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 칩을 갖고 GPU랑 비교를 해봤더니 한 5배 이상 빠릅니다. 이게 뭐 옛날 GPU긴 해요. 타이탄엑스라고 해서 좀 옛날 세대긴 하지만 비교해보면 같은 사이즈의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한 5배 이상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잘만 구현을 할 수 있으면은 에너지나 성능이나 모든 측면에서 사실 되게 압도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하여튼 엠리스트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건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랑을 막 했더니 신문 기사에 한번 실어 주셨어요. 그 동아일보인가에 나왔는데 이게 재작년에 기사로 나왔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에 사람들이 의외로 관심들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연구 쪽으로는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했고 이제는 여러 대기업에서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이제 더 작게 더 성능이 좋게 만드느냐를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가 될까라고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뭐랄까 강력한 경쟁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뉴런픽 컴퓨팅이고 그래서 이 뉴런픽 컴퓨팅을 적용한 AI 반도체가 그 다음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되게 갈 길이 멀고요. 하여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뭐 단기간에 될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엠리스트만 해본 거 아니겠죠. 시뮬레이션으로 사이파텐도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적어도 이제 MLP에 대해서는 맥프랍과 비슷한 정도 성능이 나와요. 그런데 애초에 이 알고리즘이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 적합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걸 좀 모디파이를 해서 그 CNN으로도 익스펜션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간단한 형태의 3레이어 CNN은 문제없이 잘 돼요. 그런데 얘가 VGG11만 가도, 즉 얘가 조금만 딥해져도 학습이 아예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셋이 사이파 10이기 때문에 10%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학습이 아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학습에 적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계속 꾸준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의외로 뭐 이게 메이저 분야는 아니지만 그 머신러닝 쪽 학회에서도 이걸 풀려고 꾸준하게 논문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현재의 문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 뉴로피 컴퓨팅은 쓸모가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약간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결국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트레이닝은 데이터 센터에서 해놓고 그 모델을 갖고 와서 추가적으로 어떤 리트레이닝을 한다거나 뭐 피팅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뉴런픽 컴퓨팅이 거기에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사실 많이 쓰일 수 있는 분야가 하나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이건 이제 기계학습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넷의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앞쪽에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만 떼와서 뒤에다가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달고요. 이거를 아예 다른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면 되게 학습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은 잘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미지넷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는 이피션넷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뒤에 클래스파이어만 재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터의 하위 25%까지 재학습을 해보고, 그거보다 더 재학습을 많이 해보고, 아니면 아예 전체 네트워크를 아예 새로 학습을 해보고, 이런 걸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정확도가 나쁘지 않아요. 맨 밑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만 학습을 해도 88%가 나오고 25%만 재학습을 해도 아주 좋은 정확도가 잘 나옵니다. 반면에 거기에 필요한 연산량을 따져보자면 이쪽이 어떻게 보면 옵티멀이라고 볼 수 있죠. 일로 가면 일로 갈수록 연산이 훨씬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옵티멀 포인트는 여기 어디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뉴런픽 컴퓨팅을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의 맥파랍을 썼을 때와 뉴런픽 컴퓨팅을 적용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정확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우리가 실제로 피팅하는 부분은 그렇게 딥하지 않아요. 샬로우한 부분을 리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맥파랍을 쓰나 아니면 저희가 제안한 그런 뉴런픽 컴퓨팅을 쓰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실용성이 높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연구가 또 많이 되는 게 실제로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우리가 새로 컬렉트한 데이터들이 레이블링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까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 weakly supervised learning이라고도 사람들이 표현을 하던데 이런 데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연구를 진행한 건 아니지만 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약간 오래됐어요. 2017년에 미국의 가트너에서 발표한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이게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그 신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각광을 받죠. 그러면 익스펙테이션이 확 올라갑니다. 기대치가 막 올라가다가 어느 이상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민낯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거의 한계가 뭐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서 기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 좀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기술이 성숙해지고 실제로 실용화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세츄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뉴런픽 컴퓨팅 또는 뉴런픽 하드웨어가 이제 앞으로 더 기대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예상대로 됐어요.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이미 여기를 지난 지 한참 됐죠. 이미 여기쯤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뉴런픽 하드웨어가 이제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되게 과도하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걸러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 연구를 하고 싶다 또는 이쪽을 좀 어떤 개발을 해서 뭔가 상용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잘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뉴런픽 컴퓨팅은 이제 뒤에 연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런픽 컴퓨팅의 어떤 중요한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뉴런픽 컴퓨팅이 아니라 기존의 맥퍼랍을 그대로 쓰되 어떤 뭐 fixed point like dynamic number representation 또는 이제 fixed point number 시스템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뉴런픽 컴퓨팅의 기법을 쓰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뭘 쓰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엣지 디바이스 쪽에서 그 필요한 트레이닝이 실제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즉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약간의 뭐 리트레이닝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AI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AI 반도체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속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맥퍼를 많이 썼지만 이제 워낙 퍼포먼스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뉴런픽 컴퓨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할 수만 만약에 이게 정말 성공만 한다면 아주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건 사실 제가 2016년부터 떠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뉴런픽 컴퓨팅 연구하기 딱 좋다. 왜냐? 이미 딥러닝 쪽에서 이 러닝 테크닉들을 많이 개발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회로 쪽에서는 공정이 정말 좋아지면서 요즘에 만드는 트랜지스터는 실제 뉴런이나 시냅스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집적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딱 제가 봤을 때는 연구하기는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퍼런스고요. 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쭉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가 나라는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즈를 하면 많이 해소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워드 패스에서는 그게 일단 적용이 힘들고 또 하나는 트레이닝 에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에폭 넘버 원이냐 넘버 100이냐에 따라서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되게 그 웨이트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폭이 크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인풋만 노멀라이즈 한다고 해서 이제 해소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해소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원래 2의 20승이 필요하던 게 한 2의 17승이 필요하고 뭐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생 질문을 보자면 학습할 때 비트를 2배로 적게 사용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칩 하나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컴퓨테이션에 필요한 비트 수를 줄이게 되면은 같은 면적 안에 훨씬 더 많은 연산 유닛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질 수 있겠죠. 또는 칩의 면적을 줄이면서 전력도 줄일 수 있다거나 즉 전력과 어떤 성능 사이에서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둘 중 하나를 확실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 속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 질문이 정말 많구나. 이준식 교수님 혹시 들리신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적당히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냐? 그거는 어떤 뉴런픽 컴퓨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뉴럴 인터페이스처럼 세포 레벨로 뭐 그 저기 뭐랄까 실험을 해야 되는 랩이라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론이나 하드웨어 설계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버랑 PC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그 다음 질문을 보자면 저희 연구실에서 칩을 잠시만요. 아니야 넘어가 버렸네. 칩을 실제로 설계하냐 아니면 어떤 툴을 이용해서 설계를 시뮬레이션 하냐.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일단 칩을 직접 만듭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연구 이그젬플도 실제로 만든 칩이에요. 근데 만들려면 어차피 설계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요.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검증을 한 걸 갖고 실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런픽 컴퓨팅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꿈은 기존의 딥러닝이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대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뇌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만 개발되면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